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낮에 상당히 좀 햇빛이 뜨겁더라고요. 갑자기 여름인 것처럼. 네. 뭐 일교차가 뭐 10도 이상 벌어지고 막 그런 것이 예전에는 대단한 일이었는데 국민들 감기 조심하라고 막 일기예보에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냥 일상이 돼버렸죠. 기후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제 얼핏 어디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그 라니뇨보다는 엘니뇨를 걱정해야 된다. 무슨 엘니뇨 라니뇨 어딘 말인가 했더니 저기 뭐 남미 쪽 말인가 봐요. 칠레 뭐 그쪽. 그래서 엘니뇨 라니뇨가 뭐 어쩌어쩐 현상인데 결국은 그동안 몇 년 동안은 라니뇨 현상이 강했었는데 라니뇨는 결국 우리나라에 엄청난 폭우와 비바람을 몰고 온답니다. 그런데 엘니뇨가 이제 올해는 좀 득세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엘니뇨가 이제 득세하게 되면 반대로 엄청나게 뜨거워진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여름에 진짜 요새 에어컨 없으면 못 살죠. 난방비 때문에 뭐 작년에 어려운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전력 적자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전기료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국민들이 너무 힘든 시기에 지금 전기료까지 올리려니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정부에서 좀 국민들 편의를 봐줘서 막아주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름에 또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또 많이 나가는 집들은 좀 걱정이 되겠어요. 보면은 뭐 요새는 뭐 그 에어컨들이 조금 뭐 많이 좋아져가지고 1등급에다가 뭐 뭡니까 그 뭐 듀얼 인버터 방식인가 전기세가 조금 적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찌끄만한 그 작은 평수에 하는 벽걸이 에어컨만한 게 없죠. 그 하루 종일 틀어도 저기 전기세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선풍기에 조금 뭐 더 나가는 그 정도. 예. 근데 이제 그 막 집 평수 크신 분들 막 거실에 세우는 막 타워형 큰 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죠.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님들은 뭐 그거 사다 놓고 관상용으로만 보시고 전기세 무서워서 그 당시엔 전기세 이렇게 쌌는데도 절약하는 게 몸에들 배셔가지고 참 그랬죠.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조금 몇 년 됐는데 보면 예전에 보면 아무리 더워도 여름에 그 에어컨을 무서워서 잘 못 틀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찌그만한 에어컨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올 여름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두렵네요. 지금 날씨가 오늘 많이 이제 꾸리꾸리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좀 비가 다시 또 한번 올려는지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국제정세, 미중 갈등, 패권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오는데 사실은 오늘부터 할 얘기를 하려고 그간은 거의 예고편과 다름없었다고 봅니다. 요거를 보면요. 네, 여기 보면 그동안 국제 정세에서 쭉 뭐 여러 가지를 해왔었는데, 보면은 이제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반격을 금년에 준비하고 있는지도 봤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가 자원민족주의가 가지고 또 요새는 G7 국가가 자기들만의 공급망을 중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같이 똘똘 뭉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결국은 지구의 환경을 되돌리기 위한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한 전 세계적 범지구적 노력은 자꾸만 뒤로 미뤄져 가면서 결국 우리는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된 아쉬운 순간에 왔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중국한테 아주 안 좋은 상황만 왔어야 되는데 3월 달에 전 세계가 갑자기 미국 편을 안 들기 시작했죠. 참 이게 격세지감이라고 시대가 많이 변했으면 이제 정말 느낍니다. 예전에는 감히 미국이 하는 일에 정말 저 이란이나 그런 일부 뭐 북한이나 그런 나라들 빼면 감히 이런 반항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죠. 그리고 대놓고 이제 미국 앞에서 너도 나쁜 놈, 러시아도 나쁜 놈이지만 너도 나쁜 놈이야. 똑같아. 다 뭐 니들 이익만 생각해서 뭐 착한 척 하지만 우리 신흥국들 다 쥐어짜는 거 우리 희생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많이 민심을 잃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이 이렇게 치고 나오기도 했고요. 프랑스 마크롱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돌아가는 꼴 보면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우호적인 어떤 세계적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중국과 무역 결제에 있어서 위안화를 쓰겠다는 나라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떤 달러 패권이 지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또 사방에서 별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실제 엊그제 나온 그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봐도 예상보다 굉장히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JP모건부터 시티은행부터 해서 아주 굵직한 저기 그 투자은행 기관들이 전부 다 야 이제 보니까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중국 우리 예상보다 훨씬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할 것 같아. 특히 작년에 제로 코로나로 아주 죽을 썼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경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금년에 아주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다 해가지고 일제히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온 지 하루 이틀 만에 일제히 오늘 다 월가의 모든 기관들이 다시 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엄청나게 상향 조정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2분기에 10% 가까이 8% 가까이 경제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내놓은 데도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다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1분기 우리 이만큼이나 GDP가 늘어났다고 발표를 엊그저께 했는데 그 이후로 중국 시장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틀리죠. 아무튼 오늘 살펴볼 거는 다들 이렇게 중국이 뭐 잘 나가려나 보다.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 뭐 부동산 문제, 뭐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재작년부터 누구는 떠들더니 아무 문제 없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요새 또 와서 계속 중국 시장에 투자하라고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미국 시장은 볼장 다 봤다고 하고 자꾸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요. 중국의 사정, 속사정에 대해서 드디어 오늘 이런 대외적인 거 말고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이 오늘부터 왔습니다. 오늘 딱 할 얘기 가장 직접적인 거 뭡니까? 부동산 부실 문제가 중국은 어느 정도인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 그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꼭꼭 공산주의의 그런 조작과 비밀스러운 움직임으로 자기들이 감추고 있는 실제 중국의 자칫하면 시스템적 금융위기도 올 수 있는 속사정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와 부동산 부실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연초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연초에는 모든 기관들이 골드만삭스부터 해가고 다 중국 전망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 저기 제로 코로나 끝나고 위드 코로나 오면서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다시 우리가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제 엄청나게 다시 키우겠다고 온갖 저기 재정 부양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막 내놓으면서 돈을 계속 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노력이 있고 마침내 제로 코로나도 풀리고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 중국이
그동안 참아왔던 만큼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할 거다 하고 1, 2월에 다들 어마어마한 IMF까지 이때 나서가지고 여기 1월 달입니다. IMF도 이때 중국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아. 박수 쳐주고 막 했죠. 그래서 그때 실제 1, 2월 달에 2월 초까지 쫙 중국 홍콩 시장 굉장히 크게 반등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죠. 하지만 2월 초부터 해서 2월 중순까지 해가지고는 역시나 전부 다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단기성 단기 투자를 하는 그 헤지펀드들의 단기 자금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익 실현을 하면서 쫙 빠져나갔고요. 결국은 3월 초까지 1, 2월 오른 게 다 빠지게 됩니다. 다시. 그랬죠? 그러면서 3월 말까지 다들 또 이런 투자 은행들이 전망을 바꿔요.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속사정 보니까 중국 우리 생각만큼 못 커. 자칫 잘못하면 아주 많이 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겠어.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망을 또 다시 다 하향 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4월 들어와 가지고 저번 주부터는 또 다시 아닌데 중국이 또 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말을 이랬다 저랬다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 항의 메일 다 보내야죠. 저 파파고 같은 데다가 그 번역 자동 번역 되잖아요.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그런 담당자 앞에 비즈니스 메일로 우리가 다 야, 너 연봉 얼마냐? 차라리 우리 옆집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한 우리 박씨 아줌마 말을 듣겠다. 네 말을 듣느니 뭔 세계 최고의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말을 이랬다 저랬다. 나도 하겠다 이놈들하고 그걸 파파고에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메일을 다 보내야겠죠. 아주 엉터리예요. 그런데 다시 또 4월 들어와 가지고는 야 대단하다 우리가 또 들어가자 하고 지금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 듣고 있다가 맨날 당하니까 우리가 직접 살펴보자 이겁니다. 네. 자, 뭐 그런 얘기가 쭉 왔습니다.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보시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 매번 한 얘기니까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블로그에서 보시고요. 자, 부동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부동산의 속사정. 앞에 대충 총론을 얘기하면 지금 중국 부동산의 속사정은 우리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쌍둥이에요. 우리나라의 반중 감정이 전 세계적으로도 뭐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정말 싫죠. 바로 옆에서 중국을 직접 그 민낯을 보면서 시달려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친구들이 막 동창회 때 모여서 아유 니네 남편은 야 허우대도 멀쩡하고 사업도 잘 되고 어머 가시네 넌 좋겠다. 그럼 한숨만 푹푹 쉬죠. 니들이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른다 하는 것처럼 우린 중국 바로 옆에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의 그 안 좋은 걸 많이 보고 시달려왔기 때문에 반중 감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 부동산 중심으로 된 경제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 그다음에 정부가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중국과 우리나라가 너무 똑 닮았습니다. 서로 가장 싫어하는 사람끼리 또 모습이 닮아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연상하면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폭탄이 터지면 내수가 망가지면서 경제도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하나 최대한 눈치를 보면서 자기네들은 부동산이 터질까봐 계속 금리도 동결하고 통화정책 완화하면서 부동산 규제도 최대한 뭐 다주택자 다 살리고 뭐 하면서 풀어주고 완화해주면서 집사라고 독려하면서 다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안정화되면서 궁지에 몰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똑같죠? 이거 우리나라 얘기 같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실제 작년부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3월 들어서 저번 달까지는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 일부 지역이 슬슬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우리나라 뭐 저기 어디 뭐
삼성 어디 뭐 공장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난리 났다면서요? 또 투기 바람이. 예. 그리고 실제 뭐 서울의 일부 지역 집값은 지금 살아나는 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역은 전혀 그런 거 없고 미분양 사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중국도 3월 들어서부터 저번 달 말부터 슬슬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반등하고 거래량도 느는 것처럼 일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부채와 맞물린 중국 지방정부 문제.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부채하고 맞물린 건 뭐 증권사, 보험사 그런 거죠. 다행히 이번에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도 예전같이 이렇게 방만하게 안 해서 우리도 준비 많이 한 거죠. 예전하고는 틀리죠. 발전이 있어야지 똑같은 과오를 범하면 되겠습니까? 다만 이번에는 그런 제1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정확히 그놈들이 어디다 뭐 얼마큼 투자했고 얼마큼 연관되어 있는가 잘 알아보기 힘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바로 그런 증권사나 보험사. 예. 각자 주식하시는 분들 증권사 어떤 증권사를 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증권사들이 지금 얼마나 이런 부실 부동산 문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셜 거기 파이낸싱하고 연결돼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설사들의 얼마나 엮여 있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간혹 걔네들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자기들이 이제 요구하면은 우리 이만큼 저기 물려있다 하고 보내는데 그것도 자체 자기들이 조사해서 내놓는 자료라서 100%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부채에 억눌려 있는 게 전부 지방정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 공산사회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건물을 짓는 토지가 다 국유 재산이에요. 정부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건설사에 빌려주고 거기서 건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 거기 엮인 거는 지방 정부입니다. 즉, 우리 예전에 강원도 레고 사태 작년에 한번 삐끗했던 것처럼 중국은 그 지역에 부동산이 뭔가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 휘청한다 하면은 아이고 저 건설사 무너지고 뭐 저기 거기 대출해준 은행이 어디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부동산 시장의 부활이 실패할 경우에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과가 굉장히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고요. 요거 언제적 뉴스냐면요. 금년 2월달 뉴스입니다. 뭔 뉴스냐. 중국에서요. 파산, 부도로 건축 경매가 아주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가게와 부도를 막지 못한 중소기업의 자산이 경매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작년치가 조사해 보니까 중국 법원의 경매 부동산이 36% 급증했다. 우리도 조금씩 그렇게 가고 있죠. 중국의 작년 부동산 경매 역대 최다 61만 건.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경매로 쏟아져 나왔는데도 낙찰률은 5분의 1, 20%도 안 됐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낙찰이 20%도 안 되고 경매로 나온 것이 돈이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방정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필사적인 부양책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가 부도가 나고 경상도가 부도가 나고 충청도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필사적인 부양책을 작년부터 내놓은 겁니다. 경기 부양이 급한 중국은 중앙기업을 앞세워 인프라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 즉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초대형 국유기업들이 이렇게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등 떠민 거죠.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걸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도 되게 지금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예전부터 한 번씩 부동산 시장에 뭐 문제가
터져갖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흔들릴 것 같으면 그거 살린 게 다시 부동산 토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리하기에는 너무 나라의 중요 경제하고 엮여버린 그 규모가 너무 커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다 터지면은 온전히 하겠습니까? 너무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투자에 많이 엮여 있잖아요. 경제 규모 자체가. 예. 근데 좀 이따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중국은 과연 대륙이라서 그런지, 대륙의 큰 형들이라서 그런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엮여 있습니다. 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사실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 자, 건설과 토목으로 흥한 나라 예전에 보면 건설과 토목으로 망합니다. 우리 건설과 토목으로 경제개발 이루었죠? 새마을운동 하면서 정말 그 세계 최빈국에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건 결국은 뭡니까? 한강의 기적은. 우리도 고속도로 닦고 아파트 짓고 뭐 토목하고 건설로 살아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모델이 돼가지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따라했고 중국도 우리나라를 따라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설, 토목, 흔히 마피아라고도 하죠, 우리가. 근데 그것이 너무 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구조가 커버리게 되면 이제, 예, 오로지 뭐 문제가 생겨도 그게 가장 큰 약점이 되고, 다시 또 죽일 수 없어서 그걸 살려놔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발목 잡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세계적인 긴축 기조가 이미 시작됐죠.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그럼 이 상황에서 무슨 중국만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혼자서 계속 뭐 이런 인프라 투자하겠다 뭐 하겠다 돈을 막 풀어요? 푸는 나라 있잖아요.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은 그렇게 지금 금리 인상 많이 하고 긴축한다면서도 틈만 나면은 뭐 바이오 친환경 뭐 바이든 정책에서 뭐 하고 돈을 엄청나게 풀던데, 그래도 미국은 됩니다. 기축통화국이니까요. 그런데 딴 나라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파트 건설 경기 살리겠다고 지금 다시 한번 4대 강사업 한다고 해보죠. 뉴스 엊그저께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미 1년 예산 중에 지금 2달 동안 1월, 2월 2달 동안만 지금 벌써 적자가 뭐 30조인가 났죠? 참. 돈이 없어요, 지금. 세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세수는 안 거치는데, 그나마 뭐 이거저거 하겠다고 지금 돈 쓰고 있는 지금 지갑이 빵꾸가 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라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 수 있나요, 우리가? 미국 흉내 절대 내고 싶어도 못 내죠? 근데 중국은 지금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러죠? 지들 말로는 지들이 G2 국가 중에 하나고 전 세계에서 장사해가지고 제조업 같은 거 수출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번 우리가 졸부라 이거예요. 돈이 많다 하는데 사실 안 많습니다. 살펴보면 지금 중국도 모가지가 까딱까딱해요. 그런데 지금 왜 가만히 놔두면 부동산 부채 터지면서 지방정부 다 디폴트 되면서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푸는 겁니다. 한계까지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돈을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돈을 푸는 나라가 예전에 터키가 그랬죠. 터키 물가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제조업 수출로 돈이 많이 벌은 쫄부 나라라 해도 지금은 나라 국간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뒤에 이제 통계로 나올 겁니다. 예. 제로 코로나를 3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중국이. 그럼 어떻게 그 3년 동안 돈을 벌어왔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요? 제로 코로나로 다 막아왔는데. 그죠? 그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은 없는데, 3년 동안 코로나 방역한다고 맨날 PCR 검사하고 뭐하고 방역비 엄청나게 썼죠, 지방정부들이. 경제 또 살린다고 또 돈 엄청나게 부었고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다시 살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돈을 더 풀자고 또 쓰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이 정말 이렇게 계속 쓸 돈이 있을까요? 예전에도 보면 계속 경제를 살리겠다, 나라에서 인프라 투자하면서 지원하겠다 몇 달 전부터 말은 그러면서도요,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중국 그 기준금리를 보면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더 풀 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축통화국이 아니니
중국은 아직은 물가 걱정은 없거든요. 물가는 안 올라서. 그래서 돈을 기준금리 동결하는 게 물가가 올라서 동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지금 이렇게 재정부양하고 부동산 경기 살리려면 인프라 투자하겠다 하면서 그럼 돈도 그만큼 풀어줘야 되는데 왜 자꾸 동결하냐? 무한대로 돈을 미국처럼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아무 문제 없는데 중국 인플레이션 지금 잠잠하죠? 왜 잠잠하죠? 3년 동안 문 닫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돈을 미국처럼 풀게 되면 중국 재정이 적자가 나면서 빵꾸가 나면서 터집니다, 지금. 이게 바로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기축통화국처럼 무슨 돈 많은 것처럼 암만 흉내를 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어갖고 금리를 2차례 연속 동결을 했지만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고 맘대로 좀 어떻게 해보자고 재정부양하면서 돈을 풀 수가 있나요? 왜 안 합니까? 우리는 몰라서 안 합니까? 그럴 여력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지금 인플레 문제도 있지만 국가 부채가 문제예요. IMF에서 어제 경고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니들 지금 작년 말부터 금년 사이 석 달 사이인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니네가 뭐 1분의 1억 꼴인가? IMF 가운데 대한민국 니네 위험하다. 그리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네. 어쩜 걱정해 주니까 고맙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무역수지 경상수지 역대로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개선될 여지는 안 보이고 있죠. 나라 곳간이 심각하게 비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러다 망하는 거 한순간 아닌가 모르겠어요. 중국은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겠다 하는데도 사실은 힘들다 이거예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지금 몇 달째 펼치고 있는데도 돈을 풀지는 못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금리 동결, 긴축은 안 하고 이 정도라 이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중국 고위 관리가 하는 말이 돈을 푸는 거를 물에 비유를 하면 큰 물로 홍수가 나지 않겠다. 홍수가 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공급하되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적절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대규모 통화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 즉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최대한 풀어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요. 지금 현재 많이 풀 여력도 없지만 문제는 또 여기서 너무 많이 풀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죠.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투자 자본은 국외로 더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넘고 1,350원 넘고 1,400원까지 가면 외국 투자 자본이 쫙 빠져나가죠. 환차손 때문에.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외국이 와가지고 투자를 안 해주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중국이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인구가 뭐 그렇게 많아도 내수만 돌아갈 뿐이지 외국 투자 자본이 와가지고 뭔가 같이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현상유지나 간신히 할까? 계속 경제는 쪼그라들게 돼 있거든요. 이미 미국의 금리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작년 4분기부터 중국에서 금리 차로 인해 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기준금리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잘해봤자 동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만약에 이대로 금리를 앞으로 한 번, 두 번 더 계속 올리게 되면은 중국하고 금리차가 벌어지니까 중국은 계속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다. 그 유혹을 지금 미국 경제가 버텨주기만 하면 중국하고 숨막혀 죽어봐라 하고 앞으로 금리를 한 번, 두 번 더 올리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중국은 지금 보니까요. 금년 1월, 2월 들어가지고 30개 도시에서 부동산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돈도 이렇게 조금 풀어주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덕을 봤냐 봤더니
많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예. 신규 주택 가격이 만약에 3개월 연속, 저기 어떤 도시 보니까 집값이 3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은 그 지방 정부는 무조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십니까? 엄청 싸게 돈을 빌려드리, 이 집 모기지금리를 엄청 싸게,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바꿔주는데, 대환해주는데 무이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지방 정부에서는 1인 2주택 구매를 하면 보너스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려책을 열었고, 그래서 부동산 회복 조짐이 좀 보이더라 이거예요. 결국 그 효과를 본 걸까요? 3월 달에 보니까 2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가 나오게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요. 다만 신중론도 아직은 많다 이거죠. 어쨌든 중국의 주택 구입자가 시장에 귀환한 거겠다. 그래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야, 중국 부동산 이제 반등하겠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많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보면 결국 제한적인 금리 인하 효과와 각종 정부 주도의 재정 부양책들, 그리고 또한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금년 1, 2월, 3월 해가지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만 하던 집값도 이제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효과, 깜짝 반등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게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온기가 쫙 퍼져나가면서 큰 변화가 오냐 하는 거를 봐야겠죠. 중국 부동산 시장 문제는요,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초저금리 시대에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자산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여러 민간 건설사들의 총체적 부실이 엮여있는 아주 고질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터졌던 헝다, 에버그란데, 기타 등등,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전체 1위, 2위, 3위 하는 것들이 다 저기 부도나 가지고 헉헉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우리나라는 지금 난리가 났겠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틀어막고 있는 거고요. 예. 자산 구조가 굉장히 불량한, 건전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은 중국 국가 경제도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무너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은 지방 정부가 따라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중앙 정부가 전라도 부도, 경상도 부도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중앙 정부가 지금 중국은 대신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즉 대형 건설사의 부도로 자산 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최대한 그 건설사의 채권, 채무 조정을 늦춰주면서 시간 벌기 중인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라서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저 큰 대형 건설사가 터졌어요. 그럼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어휴 얘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빚 뭐라도 좀 남아있을 때 저 초과상관 기둥 하나라도 남아있을 때 내 돈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80%라도 받아야겠나고 빨리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모여가지고 근데 뭐부터 해결해 줄 거야. 여기 법대로 지금 우리 거 얼마부터 쏟아내 막 하고 막 조금이라도 살이 붙어 있을 때 시체 그거 막 대머리 독수리들 같이 몰려갖고 막 다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라서 중국 정부가 그 중간에서 딱 가로막고 쓴 겁니다. 그래서 질질 끌어요. 요거 요렇게 해봐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아니 저기 기다려 뭐 어쩌라고 배째 뭐 싫으면 뭐 딴 데 가든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늦추면서 다음번에 어떤 협의안을 우리가 마련해보려고 시간을 주고 하는데 또 안 나오면 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럼 채권단들은 왜 그걸 따라가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헝다에서 더 빼먹을 것도 없습니다. 헝다나 에버그란데나.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뭐 최대한 건질 수 있을 만큼 건지면서 빼먹는다 해도 보니까 100만원 빌려준 거 10만원도 못 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어차피 10만 원밖에 못 받을 거 뭐 그래 니들 중국 정부가 하자는 대로 가보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만에 하나 정말로 기다렸다가 중국이 다시 살아나면서 부동산도 조금 안정되면은 헝다가 이제 10만 원 줄 거 한 3년 뒤에는 50만 원 줄 수도 있겠지. 100만 원 중에. 그 기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단들도 여기서 10만 원만 받고 중국 헝다에 대한 모든 채권을 다 이제 정리해버리면 이것이 자기들 대차대조표에 엄청난 손실로 잡히면서 자기들 자산구조도 부실해집니다. 마치 얼마 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 사태 터진 것처럼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하락한 미국 국채 때문에 그 당시 제일 비쌀 때 샀다가 비싸긴 하지만 요거를 팔아치우지만 않으면 손실로 잡히진 않거든요. 그렇죠? 미실현 손실이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9만 전자때 샀지만 지금 6만 전자다. 안 팔고 있으면 손해 아니거든요. 3년 뒤에 다시 오르겠지 하고 있으면.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해서 판다. 6만 원만 받고 다 정리한다. 그러면 30%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가계부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중국 입장으로선 그동안 돈을 더 풀면서 다시 중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집값도 오르고 부동산 시장에 집 사겠다는 수요도 늘어서 경제가 돈이 돌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그 돈에 수혈을 받아가지고 다시 미완성 프로젝트에 다시 살리고 하면서 모두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다시 경제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다시 금리 인하로,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끝났다면서요. 말들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세계 경제가 좋아지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가 미국, 중국 중심으로 디커플링 되면서 다시 좋아지기는 5년, 10년 안에 힘들 것 같죠? IMF인가 세계은행인가가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의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놨는데 이게 뭐 20년 만에 최저치라면서요. 예. 제일 전 세계 경제가 팍팍할 때가 온다 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그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러면 중국 안에서 내수시장이라도 활성화시키자 이겁니다. 자기들끼리. 예. 옛날에 중국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전 세계 경제가 외부적으로 휘청하니까 그때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중국 안에서 어마어마한 인프라 사업, 건설, 토목 사업을 일으키면서 이걸로 중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들자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 영향을, 세계적인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GDP상의 그 실제 숫자로 나타나는 GDP상의 경제 성장도 어마어마하게 이뤘습니다. 재밌더라 이거죠. 그 건설 토목을 하면서 GDP가 그 막 성장하는 게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와 우리 시진핑이가 우리 중국의 평생 그 중국 역사의 몇천 년 중국 역사에서 소원 중에 하나이던 소강 시대 국민들 누구나가 다 배고프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 하고 경제성장이 이렇게 해마다 막 7%씩 막 팍팍 6%씩 팍팍 오르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이거 괜찮네. 건설 토목 이걸로 계속 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중국 경제성장의 거의 한 40% 정도가 토목 건설로 커버렸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제조업 공장에 대해서 물건도 많이 팔았지만요. 실제 그래서 지금 중국의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사방에 유령 도시가 많고. 근데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다시 한번 내수를 살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쏟아놓은 노력에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에 비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예전에 건설 토목 하니까 잘 살았나는데 이번에도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건설 토목으로 한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다 또 한 번 한다는 건데 잘 되는지 봐야겠죠.
즉 현재 공산주의 시스템의 억지력을 이용해서 무대포로 막고 있는 중인데요. 이 와중에 금년에 중국이 다시 경제 성장하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느냐가 중국 입장으로선 관건입니다. 올해 중국 경기가 부양하지 안 되면요, 중국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예. 다행히 현재로서는 요새 이제 3월하고 4월 보면 조금 중국한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미국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간다고 곧 동결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방에서는 뭐 하반기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뭐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전 세계적이 점점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하기 시작하면 중국도 맘 놓고 이제 돈을 더 풀 수 있겠죠. 미국하고 금리 차가 그렇게 크게 안 나게 되니까요. 외국 투자 자본이 안 빠져나가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때 가면 인프라 부양책을 더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하반기에 그런 시절이 오기를 바라면서 일단 상반기 때는 최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내수 진작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을 뭐 우리만 알겠어요? 미국은 더 잘 알고 있겠죠? 여기 똑똑한 애들은, 경제학자들은. 그러면은 하반기 때 금리를 인하하면 중국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건데 미국이 그러고 싶을까요, 지금? 어떻게 하든 미국 지네가 버틸 수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금리 인하 안 하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한 번씩 더 올리면서 중국 힘들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이렇게 재정부양책, 인프라 건설, 채권 발행, 종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통화량이 유통되면서 중국의 인플레가 치솟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잠깐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도 다행히 그러지는 않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봉쇄를 하면서 중국 내 모든 경제가 거의 동결 상태로 마비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물가가 안 올랐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3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중국만 무풍지대였었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중국이 열심히 돈을 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더구나 열심히 풀고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개방됐으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막 올라야 되는데, 원래는 오히려 요즘 중국이 걱정하는 거는 계속해서 몇 달 동안 돈을 풀었는데도 오히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자기들이 돈을 푼 것만큼 오르지 못하고 찔끔 오르고 있어요. 이게 디플레이션 초기 증상이거든요. 마치 일본하고 유럽이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초저금리로 막대한 제로금리로 돈을 풀었는데도 물가가 거의 오르지 못한 것하고 비슷한 모습이 지금 중국에서도 나오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의 소비자들이 생각만큼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 전체의 그 경제 흐름을 뭐 10년, 15년짜리를 쭉 지금 최근 걸 보면 원래는 중국이 신흥국으로서 해마다 어마어마한 치솟던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한데 이미 코로나 터지기 전인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부터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투를 찍고 점점 그렇게 많이 성장을 못하고 이미 그때부터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터지고 작년까지 제로 코로나 봉쇄를 거치면서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죠. 전 세계가 막대하게 금리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생기면서 경제의 디커플링까지 지금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마침내 제로 코로나를 풀고 자 다시 옛날같이 잘해보자 하고 나왔는데 중국의 모든 내수나 수출 여건, 대내외적인 게 세상이 너무 크게 바뀌었고 모든 경제 성장률이 크게 지금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도 많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예전처럼 돈을 많이 쓸 여유가 없어졌죠. 더구나 중국 소비자들이 그전에 돈을 많이 썼던 거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실제 돈을 많이 번 것보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날아갔기 때문에 자산이 많이 해서 마음이 부자가 된 거였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돈을 쓸 수가 없죠. 방어적인 소비를 하게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다는 얘기 지금 벌써 한 100번은 아니고 한 50번 했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돈 쓰고 있죠. 코로나 다 풀리고. 근데 어디다 쓴다고 했습니까? 전부. 큰 돈이 들어가는 내구재 같은 건 안 하고 보복 소비로 이제 여행 가고 사람들 만나 술 먹고 밥 먹고는 좀 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점점 줄인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해방된 맛에 좀 하지만. 그래서 중국도 방어적인 소비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과 주식 등에서 크게 손실을 본 사람들이 거기도 많아갖고 가용 소비력이 떨어진 것도 한몫하게 됐습니다. 사실 중국이 개방 못하게 하고 먼저 개방 못하게 오미크론이 터져줬지만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금리를 쫙 올려갖고 중국이 이제는 다시 한번 경제 성장해보자고 문을 열었지만 못하게 된 거죠. 결국은 미국이 적절할 때 금리 인상을 해서 중국이 예전 같은 경제 성장을 못하게 세상을 바꿔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디커플링까지 막 하면서요. 결국은 미국 뜻대로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의 덫에 걸린 겁니다. 근데 요새 와서 이제 위안화가 뭐 차기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다 말이 나오는데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바람은 불고 있지만 너무 갈 길이 먼 얘기입니다.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시 돈을 풀면서 부양책과 지원책, 규제 완화로 다시 부동산을 살리려고 해도요. 이미 작년까지 심하게 골마 터진 부동산 폭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여전히 막막한 상태입니다. 사실 시진핑이 21년도에 대수술을 하려고 했었죠. 공동 부유론 끌고 나오면서. 그런데 그때 중국 경제가 먼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야 우리는 코로나 완전히 극복했다 이놈들아 우리가 최고야 하면서 코로나 봉쇄를 자기들이 풀면서 지금 그동안 엄청난 부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언젠가 중국 경제에 미국이 금리를 확 올릴 때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동산 부채 문제를 먼저 우리가 손대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부동산을 연착륙시킬 수 있게 뭔가 조정을 하자. 그러려면은 옆나라 한국 보니까 부동산을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떻게든 부동산 이렇게 과열되면 안 됩니다 하고 뭐 규제를 막 하고 막 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모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해보자. 이 미래에 터질 부동산 폭탄을 지금부터 어떻게 좀 조정을 해보자 하고 나왔던 역대 많은 한국의 대통령들도 보니까 다 실패했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국민들이 원하질 않아. 모든 국민들이 다 그 부동산에 목을 메고 돈도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 손해가 나는 정권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실패했었는데 시진핑도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지금 3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재작년에 처음 그 블로그에 글 쓰면서도부터 이렇게 했던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미중 패권 갈등 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코로나가 전부 백신 장벽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가 벗어날 때쯤 되면 중국 부동산 부채 터져봐라 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건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전에 시진핑이 아이고 선진국은 저렇게 막 계속 뭐 저기 델타가 막 유행되고 뭐 국민들이 뭐 백신 주사 안 맞겠다고 뭐 음모론 하면서 뭐 맨날 막 저기 시위하고 데모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 사회주의로서 완전 엄격하게 그냥 막 다 뭐 비닐로 막 다 싸잡듯이 그냥 전부 통제를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하니까 뭐 감염자가 하나도 안 나오네. 이제 우리는 코로나 극복했다 하고 재작년에 제일 먼저 우리는 코로나 극복 선언을 하고 공동 부유론을 들고 나와서 전 국민한테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은 사회주의 국민이다. 어디 무슨 저기 부르주아 같은 그런 거는 아주 그런 자아 비판 앞에 나가서 죽창 맞아야 되는 나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막 저기 그 국가 정책을 사람들한테 막 심어주면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놈들은 나쁜 놈들,
저거는 다 제대로 조정돼야 돼. 그런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헝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구조 조정에 들어갔었죠. 스스로. 그런데 그때 어찌된 일인지 오미크론이 터졌죠. 그래서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제 먼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서 그 와중에 부동산도 구조조정을 그 돈 갖고 하면서 큰 타격이 국가 경제에 안 오게 했어야 되는데 다시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이 제로 코로나로 꽉 잠그면서 경제로 돈은 못 벌어오고 경제는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겠습니까? 부동산 구조조정 했다가는 지금 제로 코로나로 다 틀어막아서 경제를 다 틀어막았는데 경제가 크게 흔들리죠. 그래서 그 수술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망할 오미크론 때문에. 그리고 딴 나라들은 중국이 오미크론으로 두 번째 봉쇄 들어간 사이에 자기들은 백신 맞춰갖고 다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중국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구만. 기회는 이때지 하고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턴하고 돌면서 역대로 가장 많이 금리를 올려버렸죠. 그래서 금년에 이제 중국이 야 좀 기다려, 우리 좀 늦었지만 드디어 우리도 이제 저기 봉쇄 풀었어, 이제 기다려 봐, 예전처럼 우리가 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 할 거니까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미국이 이미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금리를 올려놓고 전 세계가 따라서 올렸고 경제 디커플링까지 하게 돼가지고 예전처럼 많이 수출하고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해도 내외적으로 그 상황이 지금 안 되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미국 뜻대로 된 겁니다. 이 모든 작전이. 재작년, 작년에 한창 뉴스에도 나왔었죠. 중국에서 부동산이 지금 막 미분양되고 건물이 올라가다 말았는데 아파트가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해가지고 중국 인민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저거 담보로 대출금 받은 거 있는데 대출 이자 못 내겠다 막 시위하고 막 전국에서 그랬잖아요. 요새는 조용하죠.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전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금년 2월 22일 기사인데요. 전혀 해결된 거 없고요. 부실 민간 건설 프로젝트 올라가다 만 것들이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중국이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자기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 있습니다. 큰 국유 기업들한테 야 저기 올라가다 반 저기 미분양 현장, 저 부도난 현장을 그냥 놔두면 저기에 다 지금 입주하기로 돼 있는 그 인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우리가 좀 지원해주면서 아주 싸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 국영 기업들이 받아다가 어떻게 다시 한번 되살려봐 하고는 다 모아다가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국영 기업들도. 즉 2021년도 매출 순위 기준 상위 28개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들, 그나마 괜찮은 것들이죠. 가네들의 그 미완성된 건설 프로젝트를 국유 기업이 몇 군데나 사줬나 봤더니 그 중에 단 4곳밖에, 28곳밖에 4곳밖에 안 사줬어요. 그렇게 정부에서 니들이 좀 사서 잘 해봐라 했는데도. 그리고 이런 민간 프로젝트를 국영기업이 인수하도록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 채권 프로그램 역시 다 해줬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 이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즉 중국 정부가 작년까지 어떻게든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요새 지금 미분양 현장 그런 거 저기 건설사들 부실돼 가지고 안 되는 거 그거 지금 국민들이 처음에 이제 좀 반발하니까 좀 뒤로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요즘 분위기 보면 결국은 세금으로 국가에서 다 그거 지금 매입해 주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중국도 똑같이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부실 민간 기업이 벌려놓은 여러 군데 공사와 분양 현장을 국가 기업이 싸게 인수해서 살려봐라 했는데 얘네들이 가서 계산기 두드려 보더니 국영기업들이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와, 공산국가에서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버티는 이유는 뭡니까? 혼나면서도.
자기들이 보니까 들어갔다가는 도저히 이거 다 지어가지고 지금 큰 돈 들여가지고 다 지어서 다 분양 다 하고 해도 자기들한테 어마어마한 손실만 나고 그 손실 때문에 자기 국영기업들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결국은 작년 한 해 문제되었던 공사준당 미분양 현장은 중국에서는 아직도 여기 28건 가장 괜찮은 28건도 그것마저도 단 4곳만 이어받았다. 아직도 해결된 게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작년까지 골마 터진 중국 부동산의 민간 프로젝트와 악성 부채 문제는 요새 뉴스에서 조용하고 중국이 워낙 폐쇄된 사회여서 이런 내용들이 잘 밖으로 새어나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요새는 그 문제가 안 나오니까 조용한가 보다인데 사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요. 또한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지금 막대한 지원책을 지금 내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오미크론이 빵 터지면서 중국이 할 수 없이 원래는 부동산 그 암덩어리를 대수술을 공동 부유론을 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들은 먼저 경제 성장을 코로나 극복했다면서 치고 나가면서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돈을 벌면서 여유 있게 되면서 그 여유 있는 돈으로 부동산 수술도 하고 연착륙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오미크론이 참 공교롭게도 터졌고 그래서 백신 장벽이 하나도 없는 중국은 완전히 또 제로 코로나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에서 먼저 탈출해서 작년부터 나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중국이 못 빠져나오는 1년 동안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밟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려놔가지고 금년에 이제 중국이 다시 한번 재개방하고 해보자 하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중국 중앙은행도 현재 어느 한계 이상으로 돈을 풀 수가 없는 상태고요. 결국은 세계적인 인플레가 이미 와 있고 세계적인 금융통화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수요가 줄어들어서 옛날만큼 중국 물건 사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가 잘 돼야 경제 성장이 되는데 내수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지금 지방정부 부채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내수도 안 돌고 있고요. 또 외국으로 수출도 잘 되는데 전 세계가 미국의 고금리와 긴축 정책 때문에 다 같이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예전만큼 수요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중국도 예전만큼 수출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요새 와가지고 금년 3월 1분기 보면 수출 어마어마하게 호전됐다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기저효과고요. 그 안에 내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나라에서 돈을 풀어도 지금 그 돈이 어렵게 자기들도 허리띠를 졸라면서 박박 가마솥 바닥 긁듯이 해가지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동결을 하면서 금리 동결하면서 각종 재정 인프라 부양책하고 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데 그 돈이 시중에 돌지를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왜 그러냐 그 돈들이 특히 이미 역대로 커지고 많아진 지방정부의 부채에 이자 갚는 데만 거의 다 쓰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충 이게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의 상태인데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 그럼 가장 문제가 됐던 헝다 문제는 어떻게 조율되고 있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짜로 제일 무서운 문제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이고 중국이 괜찮은 척 하지만 얼마나 지금 자칫 잘못하면 중국 전체가 우리나라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가 한 번에 터지는 것처럼 전체가 지금 지방정부 부채가 일시에 터지면서 터지기 직전인가.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금년에 경제성장의 4월 이 목표를 이뤄내지 못하면 정말로 국가가 시스템적 위기로 큰 위기가 오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중국 때문에도 중국 부동산하고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가를 계속해서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원래는 쭉 더 길게 몇 시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힘드니까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